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늘 자동화에 대한 열망을 갖고 꿈꿔왔죠. 가축을 이용하기도 하고 노예를 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밤새도록 기계가 돌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머리를 쓰면서 풍차랑 수차,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24시간 기계가 돌아가도록 했죠. 제일 중요했던 거는 먹는 거였죠. 식량, 밀을 얻으면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배를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문명은 대부분 수로 근처에서, 그러니까 강줄기를 따라서 발달을 했고, 그리고 물레방아가 힘이 얼마나 좋냐면, 자, 이렇게 쭉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요 톱니가 돌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서걱서걱 아주 커다란 돌멩이도 깎을 수 있었다. 용광로에도 물레방아가 이용이 됐다고 해요. 중국에서 이렇게 이용됐다고 하는 그런 근거인데, 이게 물줄기고요. 물줄기가 있는 곳에 이런 수차를 설치하면 뭐 어떻게 움직여서 이 용광로의 이 문을, 이게 바람이 들어가는 문인데 얘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은 바람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건데, 용광로에다가 산소 공급해 주는 것을 풀무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부채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아코디언 같이 생긴 주름 있는 그런 장치로 사람이 직접 막 공기를 주입하려고 시도를 했죠. 근데 그것보다 문짝에다가 이렇게 달고 계속 24시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금속 재련 산업이 활성화가 됐다. 그렇다 보니까 땔감이 더 필요했겠죠. 뭐 이런 나무가 많이 필요했을 텐데 나무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나무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러다가 불 붙는 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냈고, 그게 이제 석탄이고, 석탄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산으로 몰렸죠. 또 금속 재련에 필요한 그 원자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철광석을 또 캐기 위해 사람들이 또 광산에 또 많이 모였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태백과 정선에 아주 흥했죠. 사람도 많았고. 지금은 이제 폐광 수순을 밟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북적북적되고 아주 많았습니다. 어쨌든 광산 채굴 산업이 가속화가 됐다. 광산은 계속 깊어져 갔고요. 한 1km까지도 파 내려갔다. 뭐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나라도 1km까지 파 내려간 그런 광산들이 있습니다. 한덕 철광이라고 있죠. 지금은 여기를 뭐 우리가 쓰진 않지만 다른 용도로는 이제 쓰려고 하죠. 지하 실험실을 만들어서 우주의 기원을 밝히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고였어요. 그럼 더 이상 채굴을 못 하잖아요. 그럼 물을 퍼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퍼내다 보면 속도가 너무 느려요. 다시 빗물이 고이고 지하수가 스며들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머리 쓰겠죠. 계속 퍼내도 안 된다면 그러면 물 퍼내는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유럽의 영국에서 토머스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이 캔엔 석탄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일을 시켜보자. 그것이 바로 증기기관의 시초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영어로는 스팀 엔진이죠. 기관은 엔진이에요. 영어로 엔진.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증기의 압력. 증기 압력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렇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데 그 수증기가 되면 일단 부피가 800배 이상 커져요. 물에 비해서 수증기일 때가. 그리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그 기체의 부피는 2배, 3배, 4배 커지죠. 그리고 대기압도 엄청나게 큽니다. 대기압을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서 진공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높은 고산지대로 간다거나 하면 대기압이 이렇게 강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기둥 10m가 누르는 힘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 두 강한 힘을 이용해서 이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대략적인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요 A가 아궁이죠. 여기다가 이제 석탄을 넣어서 불을 떼면 이 B 부분이 막 가열이 돼요. 여기 수증기가 꽉 차게 되면서 수증기가 요거 피스톤을 P라는 피스톤을 쫙 밀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FD라는 요 부분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겠죠. 쭉 밀어내니까 F 부분은 쭉 내려가게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요 C에 차가운 물을 채워서 밸브를 열면은 차가운 물이 촥 뿌려집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다시 식겠죠. 식으면서 이제 기압이 낮아지는 거죠. 이 안쪽이. 그럼 대기압이 이 P라는 피스톤을 쭉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하강하면서 F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V를 열어서 수증기가 쫙 차게 되면은 다시 또 P를 위로 올리고 식혀서 내려오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 V가 왔다 갔다 오른쪽이 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계속 이렇게 퍼낼 수 있었던 거죠. 이 기계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석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실린더랑 피스톤 용어 모르면 요 슬라이드 보면 됩니다. 요 원통이 실린더고요. 실린더는 이렇게 유리로 지금 표현했지만 유리로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죠.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임스 와트는 뉴커먼의 열기관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석탄 낭비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임스 와트는 개량을 합니다. 뉴커먼은 이 냉각되고 가열되는 부위가 하나였는데 실린더가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가열되는 부분이고요. 파란색 부분이 냉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열 손실이 적게 이제 만든 거죠. 약 2배 정도 효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 와트가 아주 유명해졌고 제임스 와트를 사람들이 열역학의 시작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사실은 뉴커먼이 먼저였다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즉각적으로 돈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명도 하게 되고 특허를 내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목표는 이거였어요. 더 효율이 좋은 열기관을 만들어 보자. 제임스 와트가 그랬던 것처럼 더 좋은 열기관이 있지 않겠나. 그죠? 발명품이 여기저기서 쏟아지죠. 아주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영국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제임스 와트의 발명품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적용된 건 방적기였어요. 방적기. 물론 이 방적기 전에는 광산에 물을 퍼내는 거였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체감됐던 거는 이 방적기야. 면직물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인도에서 숯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면직물을 많이 수입했는데 수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맨날 이런 면직물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옷을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쉽게 바꿔가면서 입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석탄 소비가 늘어나면서 나무 소비도 감소했고 석탄은 반대로 증가했고 어쨌든 굉장히 큰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우린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증기기관 어디에 이용될 수 있느냐? 이 증기기관차에 이용될 수 있다. 이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칙폭이라는 소리가 들렸고 이게 이 바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2개의 축으로 나눠서 움직이다 보니까 칙칙폭폭 이런 소리가 났다는 거죠. 또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증기선, 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배 또는 기차에만 쓰인 이유는 이 증기기관 자체가 너무 부피가 커요. 엔진 자체가. 그래서 개인용 자동차 아니면 뭐 오토바이 이런 거에는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폭발 사고가 너무 심해요. 증기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폭발하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전문가도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이동수단으로는 무리였고 이렇게 커다란 장치만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내연기관이 발명이 됩니다. 내연기관이 뭐냐면 방금까지 봤던 그 증기기관은 외연기관인데요. 이 내연기관은 뭐냐면 이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을 얘기하는 건데 연료가 다릅니다. 연료가 액화가스, 휘발유, 경유 같은 연료를 사용하고요. 이런 연료를 직접 엔진 안에 넣어서 폭발시킵니다. 불을 붙여서 그렇게 되면 그 폭발하는 힘으로 엔진이 작동을 하는 거죠. 저기 보면은 뭐 증기기관이랑 똑같잖아. 똑같이 생겼죠.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스랑 공기를 섞어서 점화시키는 게 어려워. 왜냐면 내부에다가 가스화를 시키고 연료를 그리고 불을 붙여서 폭발하는 힘으로 얘를 움직인다. 효율이 아주 좋아졌어요. 증기기관은 그 제임스 와트가 만든 열 효율이 10%였다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그 2배 이상 넘어가게 된 거죠. 지금은 뭐 24%, 26%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나머지 70, 80%는 공기 중으로 버려진다는 거니까 내연기관도 이제 거의 이제 종말의 단계를 이제부터 이제 밟아간다고 할까요? 지금은 이제 전기가 또 대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소형화에 성공을 했고 이렇게 차에도 장착을 해서 1인 이 이동수단으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발명 특허를 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종착지가 뭐예요? 연구기관이겠죠. 무한동력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막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하죠. 그렇죠? 그럴싸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무한동력은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개념도 등장합니다. 카르노 열기관. 카르노라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은 이러한 순환을 따라야 돼. 여기 A에서 출발하면 이게 지금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거든요. 그 열기관 내부의 압력과 부피를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B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와야지 그 사이클이 계속 순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 면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면 이 고온부랑 저온부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100% 열 효율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 그래프는 온도, 그리고 요 S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요거를 부피라고 봐도 뭐 그래프는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요거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1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력학 1법칙은 내가 가해준 열 에너지는 어디에가 쓰이는데 두 가지 말고는 쓰일 곳이 없어요. 어디냐?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외부로 일을 하는데 쓰이도록 한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다는 거죠. 풍선을 가열을 하면, 풍선에다 열을 공급해주면 그 풍선의 온도가 올라가죠.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풍선이 바깥으로 팽창하면서 외부로 일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절대로 100% 열 효율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는다? 낭비는 늘 되죠. 자, 이런 겁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줬어요. 그러면 공급해주는 순간은 100% 일만 할 수 있어요. 이 내부 에너지 증가 안 시키고 오로지 100% 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보면요. 그렇지만 이렇게 순환을 해야 돼요. A에서 B, B에서 C, D 순환을 하려면 어때요? 내부 에너지가 온도가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고온부랑 저온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될 수밖에 없겠고, 결과적으로 이 가해준 열 에너지를 일만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도 쓸 수밖에 없다. 물론 한 사이클을 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분 봤을 때는 100% 열 효율이다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열기관이 되려면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하니까요. 자, 연력학이 아주 발전을 거듭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좋은 열기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변수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변수들을 조작을 하면서 연구기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자, 온도, 부피, 압력, 입자수, 열에너지 등등등의 많은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온도, 부피, 압력, 그리고 요 입자수 건너뛰고요. 열에너지를 가지고서 이 한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 사이클을 돌아가는 동안 압력이 일정한 순간이 있겠고 온도가 일정한 순간도 있겠고요. 등적은 뭐예요? 이 부피가 일정한 그런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열은 열에너지의 공급이 있거나 열에너지의 방출이 없는 그런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는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거죠. 이 기체의 부피가 V죠. 볼륨의 V. 부피와 압력. 그 다음에 요 T는 템퍼레처, 온도죠. 이 세 가지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보일 법칙은 이 기체의 부피가 기체에게 가해지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기체에게 작용하는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피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가 기체의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 이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체의 부피는 커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보일-샤를 법칙이라고 하고요. 기체의 부피가 변하긴 변하는데 뭐에 의해서 변하느냐? 온도에 의해서 변한다. 그리고 압력에 반비례한다. 요걸 이렇게 한 번에 묶은 거죠. 요 식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압 과정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압 과정은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이 일기압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기압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가열하거나 냉각을 하면 당연히 등압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대기압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온도와 부피가 함께 변하는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써놨는데요. 두 가지 모두 변합니다. 자, 위에 있는 요 연력학 1법칙식을 볼게요. 에너지를 가해주면 요거는 열 에너지의 공급량 또는 방출량입니다. 열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면 그 열 에너지 출입은 이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거죠. 외부로 일을 한다
또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요 델타 U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유일한 변수는 온도밖에 없습니다. 1 같은 경우는 등압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은 P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등압이니까 P는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등압 과정에서는 한 일의 유일한 변수는 부피입니다. 부피. 다시 등압 과정에서는 요 내부 에너지의 변수는 온도다. 그 다음에 여기 1 같은 경우는 변수가 부피밖에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뜨거운 물에다가 찌그러진 탁구공을 담그면 뿅 하고 바로 펴집니다. 이 탁구공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탁구공을 누르는 기압이 정해져 있어요. 1기압으로요. 등압 과정이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겠고요.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부피가 팽창한다는 거죠. 자, 요 식에 따르면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이 W가 플러스다라는 뜻이죠. W가 플러스다. 외부로 일을 했다. 부피가 커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탁구공 꺼내서 만져보면 당연히 뜨거운 물에 넣기 전과 비교했을 때 뜨거워지겠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커졌다라는 뜻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실린더와 피스톤을 얘기를 하면 열을 공급해주면 얘가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죠. 하지만 바깥에서 이 피스톤을 누르고 있는 힘은 1기압으로 일정합니다. 등압 조건이 성립을 하죠. 그 상황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온도도 올라가고 외부로 일을 했다. 라는 것이죠. 등압 과정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등온 과정이에요. 자, 방금 이 등압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온도도 올라가고 외부로 일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손잡이를 잡고 피스톤의 손잡이를 잡고 열을 가해준과 동시에 손잡이를 위로 쭉 들어 올린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대기압이 이 피스톤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 대기압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일어나겠죠. 손잡이를 잡고 위로 쭉, 반대로 손잡이를 잡고 밑으로 꾹 누르면 대기압에다가 알파로 도와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손잡이를 잡고 위로 쭉 당기면 그때는 대기압을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기체가 더 팽창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가 바로 등온 과정입니다. 자, 다시 요거 써 있는 것부터 읽어볼게요. 기체를 가열했을 때 부피가 팽창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금 앞서 살펴봤던 등압 과정이다. 맞죠? 자, 가열 도중에 피스톤을 강제로 들어 올리면 등압 과정에서 팽창하는 것보다 더 팽창할 수 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더 이상 등압 과정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를 증가시켰던 열 에너지가 외부로 일을 더 하면서 외부로 일하는데 이 가해진 열 에너지가 몽땅 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내부 에너지 증가 안 시키고 모조리 이 부피가 팽창하는 데 쓰여서 온도는 변함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 왼쪽은 등압 과정이에요. 열을 공급해주면 쭉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면서 온도도 상승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힘을 줘가지고 더 들어올린다. 그러면 온도는 하강하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처음과 나중에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부피만 커진 거죠. 일만 잔뜩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만 보면 100% 일을 했네, 100% 열 효율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열기관이 뭡니까? 기관, 엔진은 사이클이에요.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분만 보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은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은 방금 등압 과정에서는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고 열만 공급해줬더니 알아서 팽창했죠. 그리고 등온 과정에서는 이 피스톤을 당겨서 온도가 증가하는 거를 막았어요. 근데 단열 과정은 뭐냐면 아예 이 온도가 하강되는 걸 넘어서서 더 당기는 거예요. 더 당기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더 당기게 되면 오히려 온도는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단열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에서 피스톤을 끌어당겼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 올리게 되면 오히려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렇죠. 등온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한 과정에서 가해준 열 에너지를 모두 외부에 일을 하게 됐잖아요. 이때 더 강제로 팽창을 시키면 기체가 갖고 있던 내부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겁니다. 식을 보면 델타 Q는 델타 U 더하기 W인데 여기서 델타 Q가 빵이에요. 단열, 열을 공급하거나 빼내지 않았다는 거죠. 델타 Q가 빵이에요. 얘가 0입니다. 근데 2를 더 하고 싶어요. 얘가 더 플러스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얘는 0이고 UW는 플러스면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내부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부 에너지를 사용한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내부 에너지의 유일한 변수는 뭐다? 온도다. 온도가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주로 단열이 잘 된 외벽으로 만든 용기로 실험을 할 수 있지만 그래야지만 단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현상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갑작스럽게 부피가 변하는 경우. 이럴 때는 열이 출입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열 과정이라고 얼추 근사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단열 현상이 관찰됩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입김을 불 때 입술을 조그맣게 해서 부는 경우가 있고 또 입을 또 크게 벌려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단열 과정입니다. 입을 조그맣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입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동안 이 공기가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방출하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단순히 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등적 과정 봅시다. 등적,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다. 부피가 일정하면 이 델타 Q, 델타 U, W 중에서 0인 게 있죠. 바로 W가 0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풍선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일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부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으로 외부에 일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일을 받지 않는다. W가 0이다라는 뜻이고요. 출입한 열 에너지는 모두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된다. 얘가 0이기 때문에 즉 델타 Q가 델타 U랑 같다 이거죠. 출입한 열 에너지는 모두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압력밥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밥솥의 부피는 변하지 않잖아요. 단 증기가 빠져나가기 전까지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치 나오잖아요. 그거 하기 전까지는 계속 압력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피는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카르노 열기관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A에서 이렇게 B로 가는 동안에는요, 빨간색 점선을 타고 움직이죠. 이 빨간색 점선은 등온선, 이 TH, 핫, 뜨거운 온도에 해당되는 같은 온도 선을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등온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온선을 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A, B를 등온 과정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부피가 커졌죠. 팽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C도 마찬가지로 팽창이겠죠. 오른쪽으로 가니까요. 자, BC는 어떤 과정이냐면 단열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A, B, C로 가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A, B, C로 갑시다. 이때 A, B는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고 받은 에너지를 모두 일하는 데 쓴다 이거죠. 그렇죠? 효율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열 에너지를 받았는데 내부 에너지 증가 안 시키고 다 일만 하는데 썼다 이거죠. BC는 단열 과정이에요. 열을 공급하지도 않았는데도 일을 하게 만들어요. 부피가 팽창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열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까지 부피를 팽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동안 굉장히 효율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열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을 공급해주긴 공급해줄 거야. 공급해줄 건데 이 열 가지고 최대한 뽕을 뽑아 이거죠. 그래서 열 받은 거 가지고 다 일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것도 좀 탈탈 털어서 써볼게 하고 B에서 C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순환을 하기 위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겠죠. CD는 마찬가지로 등온 과정이고요. DA는 단열 과정입니다. 이런 순환을 거친 것이 카르노 열기관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연기관의 한 가지 예시인데요. 바깥에서 얘를 가열을 해줬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고, 자, 이것도 사이클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스털링 엔진 같은 경우는요. 1번 같은 경우는 카르노랑 똑같습니다. 등온 과정으로 쭉 갔다가요. 2번이 다릅니다. 2번은 등적 과정이에요. 일을 안 하고 잠시만요. 이거 팽창이 아닌데 잘못 썼습니다. 팽창이 아니죠. 팽창을 할 수가 없죠. 등적 과정은 그냥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2번이 되고 2번은 등적 과정, 부피가 변하지 않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지금 이 짤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빨간색 영역이 팽창하는 순간을 이쪽 딱 지켜보면 팽창하는 순간에 이 일부분은 얘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팽창할 때 일부는 감소하거든요. 얘가 빨간색이 중간에서 요 끝까지 들어가는 동안을 보면 파란색도 같이 감소합니다. 이때는 이 부피가 감소하는 게죠. 감소하게 되죠. 반대로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피가 감소하는데 이 파란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선에서 중심까지 갈 때 그때는 파란색이 오히려 증가하죠. 그 얘기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 영역을 더했을 때 부피 변화가 없다 얘기죠. 그게 바로 2번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과정은요, 등온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DA 과정, 이것도 사실 수축 아니죠. 이것도 지워주세요. 이때는 부피 변화가 없는데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르노 엔진이나 이 스털링 엔진이나 요 안쪽 요 둘러싸인 면적이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한 일의 크기예요. 한 일의 크기. 한 바퀴 사이클 운전했을 때 발생하는 일의 크기. 여기서는 이렇게 곡선에 둘러싸인 면적을 이야기하고요. 스털링 열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단정한 요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열 효율을 구해볼 건데요. 열 효율은 2라고 쓰고요. 0에서 1까지로 표현을 해요. 0은 효율이 0%고요. 1은 100%입니다. 자, 투자한 분의 이득이 얼마냐? 이게 열 효율인데요. 투자한 것분의 이득을 구해주면 열 효율입니다. 별거 없죠. 투자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요거를 좀 헷갈리는 게 내가 투자한 게 있고 여기서 그 열기관에서 방출되는 즉 낭비되는 열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것만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방출되는 에너지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얻고자 하는 외부로 일을 얼마큼 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대비 이득 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열 효율을 구하는 것이죠. 자, 투자한 것은 가한 열 에너지를 이야기하고요. 이득은 외부로 얼만큼 실제로 했느냐. 한 바퀴 사이클 도는 동안 너는 외부로 얼만큼 일을 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투입한 열 에너지에서 방출된 열 에너지를 빼주면 내가 투입한 건 100줄인데 왜 방출된 건 80줄이야? 나머지 20줄 어디 갔어요? 일하는데 쓰였단 얘기죠. 그래서 열 효율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해준 열량분에 실제로 일하는데 썼던 그런 일, 이렇게 쓰면 정석. 근데 이거 내가 해준 일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투입한 거에서 빠져나온 열 에너지를 빼주면 그 차이가 바로 해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QH랑 QH 지어지면은 이런 식도 나올 수 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열 효율을 어떻게 구하는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력평가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대수능 6월 문제입니다.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이번에 실시된 거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어쨌든 우리 이 개념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